네, TF 2026 일곱 번째 시간 K리그2 이야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K리그2 역시나 이제 위에서 치고 나가는 팀들이 있는데요. 부산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서 수원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로 리그 초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다가오는 라운드에서 수원과 부산이 만나게 됐습니다. 1, 2위 팀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팀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연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7연승이라 그러죠. 네. K리그 전체 통틀어서 패배가 없는 유일한 팀. 네네. 28년이면은 98년인가요? 부산 대우 시절 이후 대우 처음이네요. 로얄즈 이후에 그럼 처음이네요. 안정환, 뭐 마니치, 우성용. 뚜레, 우성용 뭐 이런 이제 선수들 뛰고 레간자 시절에 이제 7연승을 네. 하고 마지막이었다. 와, 굉장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칠 것 없는 선두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역시나 또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인천을 아시아 무대로 데려갔던 조성환 감독의 3년 차.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또 햇수로는 3년 차예요. 사실 부임한 지는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대단하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요즘 부산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부산이 매 경기마다 기본적인 이제 전술의 틀은 비슷한데 약간 선수 기용해서 변주를 조금씩 주거든요. 그게 매 경기마다 먹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상대팀이 수원FC였습니다. 수원FC 역시나 시즌 초반에 4연승을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승리가 조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잠재적인 승격 후보이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서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고비 부산이 또 잘 넘었습니다. 저희가 뭐 크리스찬 선수 얘기를 뭐 입이 닳도록 했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는 크리스찬 선수도 잘 했지만 일단 사베르 선수가 네.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 뭐 골도 좋았지만 그 어시스트 장면이 굉장히 훌륭했고 또 김승우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거든요. 확실히 득점력만큼은 확실히 부산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경기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수원FC가 결정력이 조금만 따라줬다면 무승부 아니면 뭐 나가서 패배도 가능했던 경기인데 결국에는 그걸 이겨냈다는 점에서 부산이 확실히 지금 올해에는 되는 분위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부산이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용인전 무실점 빼고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점을 상쇄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 공격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다 연승 일으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 보면 올 시즌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부산이 뭐 지금 보면은 안현범 선수 부상이고 또 지난 경기는 김찬 선수 못 나왔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전력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적절하게 메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팀은 수비 라인에 전문 센터백이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우주성 선수를 안현범 선수 위치로 돌리면서 사이드백으로 돌렸죠. 예, 이제 장모익 선수의 파트너는 김미승 선수가 보고 있는데 김미승은 원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거든요. 되게 대범한 수비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실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속 이기기 위한 또 공격으로의 빠른 전개 빌드업 이런 것들을 노리는 방식의 연속성은 가져가고 있고 그게 계속 연승으로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번 라운드 제가 보니까 관중 수가 3,300명이 조금 넘게 왔네요. 확실히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선 절대로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관중 수인데 부산이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은 관중이 언제 늘까? 어디까지 늘 수 있을까가 또 전 좀 궁금하거든요. 3년 전에 승격의 문턱까지 갔을 때 부산이 10,000명 넘게 들어왔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와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잘하면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롯데가 어느 야구를 하고 정도 있으니.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올해 부산이 그게 있어요. 제값을 받자 관중들. 이전에는 사실 약간 좀 적은 금액을 주고 오는 일종 허수에 가까운 관중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다 제값 내고 오시는 관중분들이 많고 그리고 개막전 때 비교하면 지금 그러면 한 1,000명 가량 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보도가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한다 이러면은 부산의 어떤 선두 독주에 힘이 붙게 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면은 또 더 많은 팬들이 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부산 지금 관중 동원 이야기하는데 관중 동원에서 필요한 거는 팀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관중이 쉽게 올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그 두 가지거든요. 지금 크리스찬도 있고 팀은 잘 나가고 그러니까 관중이 올 그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봐도 너무 무방한 것 아쉬운 게 같아요. 아시지만 부산 구독
이 네. 운동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장이에요. 낡았죠. 그렇죠. 저희가 중계를 하러 가보면은 시설이 좀 위태위태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수를 좀 해가지고 특히 서포터즈석 때는 완전히 이제 좀 보수를 해서 이런 스탠드 좌석도 마련하고 했는데 일반적인 관중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게 좀 많은 경기장이어서 좀 이럴 때 전용구장 이슈가 좀 나오고 하면은 부산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이렇게 성적을 냈을 때 관중들이 많이 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승격하면서 또 이제 전용구장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러면서 선순환이 돼야 될 텐데 봐야죠 뭐. 그러니까 부산이 그래도 축구가 제일 흥행했던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은 역시나 승격하던 시점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김진규, 이동준, 김문환, 호물로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승격하면서 일부에서도 어느 정도 물론 코로나 이제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도 부산 축구가 존재감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크리스찬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우리가 말컹 한 명의 존재로 인해서 경남이라는 팀이 전국구가 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선수가 좀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부산에도 그 숨은 축구 팬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6월에 지선 끝나고 수원하고의 홈 경기 때 새로운 시장님이 될지 지금 시장님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셔서 한번 이슈를 시키고 부산이 그때도 성적을 아마 잘 유지할 것 같고 또 수원하고는 또 아마 치열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넌지시 이렇게 지금 부산의 축구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인프라가 많이 아쉽습니다. 힘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좀 얘기를 꺼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부산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수원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도 사실 지난 김포전에서 0대1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었고 높았던 기대치만큼이나 좀 지지부진했던 경기력도 있었던 만큼 비판의 수위도 상당히 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좀 수원이 승점을 쌓았습니다. 힘이 들어도 승점 3점은 옳다. 승점 3점을 가져와야 된다. 사실 경남전에서도 고전했어요. 네. 어려운 경기를 했죠. 좀 속 시원한 경기가 지금 수원이 승리는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2경기 거기다 김포에게는 아주 큰 일격을 맞았었고 그런 상황에 내려갔고 이정현 감독이 일단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헤이스를 처음으로 이제 중앙 쪽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는 변화를 줬는데 그렇게 크게 먹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즌 초반처럼 교체 카드를 통해 가지고 흐름을 싹 바꾸는 그런 방식을 가져왔고 일류첸코, 고승범, 박지원을 동시에 투입했는데 결국 세 선수가 이 결승골 장면에서 다 연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정현 감독이 피드백을 상당히 잘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은 들고 좀 장기 부진으로 의외의 장기 부진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점은 수원에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선수 조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헤이스 선수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전에 뭐 고승범 선수를 넣기도 했었고 뭐 다른 선수를 넣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가장 수원 팬들이 좀 목말라 하는 거는 왜 우리는 좀 시원시원한 공격 전개 과정이 없지? 그런 장면이 없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상대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온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정우 감독은 늘 광주에서도 그랬지만 이 수비부터 잡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공격적이고 뭐 화려한 그런 축구 아니죠. 사실은 과정과 목적성을 맞아요. 굉장히 중시하는 축구. 일단은 수비 조직을 잡아놓고 그 뒤에 이제 앞에 것들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라서 광주 때도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정용 감독이 날카로운 팀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고 단단한 팀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 선수 기용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팀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광주를 이끌었을 때는 언더독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감독의 전술 자체가 상대를 끌어내린 다음에 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탑독이에요. 그래서 이 팀을 상대로는 수비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 수원 입장에서는 공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다 측면에서의 연계를 통해서 방향 전환할 때 끊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 팬들이 공격 전개에서도 답답하고 마무리도 좀 안 되는 느낌이 드니까 대체 이게 뭐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효 감독이 올 시즌 지금까지 수원이
이정효 감독이 생각하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승리를 통해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승리를 놓친 경기가 2경기죠. 1무 1패가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경기가 위험했지만 결국 이겼거든요. 그러면 숨 고르기엔 또 들어간 거예요. 다만 지금 일정이 안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일정이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음 경기가 바로 부산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수원에서 펼쳐지는 홈 경기인데 수원 입장에서 홈 경기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경기력 자체가 부산 쪽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원이 여기서 부산에게 홈에서 덜미를 잡힌다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부산이 너무 멀리 도망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시 조금 쫓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 32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이 초반 승점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부산이 지금 좋은 게 연승을 하면서 초반에 치고 나간다는 점인데 수원도 비슷하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경기 이제 부산 그다음에 수원 FC 그 대구. 뒤로 이제 대구 경기가 있는데 이 3연전이 수원 삼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안 좋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부산에게 미끄러진 다음에 나쁜 흐름 속에서 수원 더비 치르고 그런 다음에 대구가 감독 교체했는데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원 입장에서는 첫 경기 부산 놓치면 이게 연달아 타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완벽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부산은 얘기가 좀 달라요. 7연승은 달린 상태고 그리고 수원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승을 이어나가야 돼 이런 부담만 없으면 조금 더 가볍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수원이 조금 더 긴장하면서 좀 위축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수원 팬들은 홈에서 이제 부산을 상대로 승점에서 동등한 위치로 가는 모습을 기대를 할 거고 저는 아마 이정현 감독이 이 일주일의 준비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선수들한테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우리는 부산을 뛰어넘을 것이다. 부산을 꺾을 것이다라는 그런 준비하고 플랜을 준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느낌의 수원이 오히려 이런 소위 말하는 강팀들 맞다이를 칠 수 있는 그런 팀들과의 대결을 좀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수원과 이정효 감독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은 그러면 팬들을 설득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팀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설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경기에서 만약의 경우 홈 경기인데 패배한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느 수준인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는 어찌 보면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정말 빅 경기가 K리그2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K리그2 팬분들의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팀이 이제 대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연승으로 따라와서 3위까지 올라온 팀이 바로 김도균 감독의 서울이랜드입니다. 서울이랜드가 사실 시즌 초반이 너무 안 좋았었고 이 팀 왜 이렇게 출발이 꼬였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 원정 가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더니 이후에 쭉쭉 3대0, 3대1, 2대0 수원FC, 파주, 안산 이렇게 잡고 4연승까지 왔습니다. 이 서울 이랜드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살아났을까요? 근데 서울 이랜드 올 시즌 2패거든요. 그 2패가 수원하고 삼성, 대구, 부산이에요. 1, 2위 팀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이랜드가 초반에 패배를 당했을 때 이게 초반에 안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돌아보니 강팀들에게 패배를 당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냥 매 맞을 거 먼저 맞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세만 이어나가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김동균 감독은 포켓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켓몬이요? 진화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왜 위기라고 했었냐면 그때 초반 4경기에서 1승 1무 2패하고 나서 에올레로 부상당하고 변경준이 안 돌아오고 있고 팀 공격력이 사그러들고 이런 상황에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구 원정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원정에서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젊은 선수들 과감하게 기용해서 기동력 있는 축구를 했죠. 그 흐름을 지금 점차 이어가는 상황으로 하면서 이제 에올레로 돌아오고 변경주 돌아오니까 더 힘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김도균 감독이 뭐 거듭 얘기 드리는데 지난 시즌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되게 2로빈 라운드 때 1승밖에 못하면서 거기에서 위기가 왔을 때 3로빈 들어가지고 팀의 컨셉을 좀 바꾸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갔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성남한테 일격을 맞으면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저는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초반에 위기가 왔을 때 김동균 감독 그걸 이겨내고 다시 한번 진화하려고. 이전에는 김동균 감독이 공격 축구 뭐 봄프레레식 4대 3으로 승리하면 된다. 금프레였죠. 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는 밸런스를 잡아 나가면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감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랜드가 이제 제랄데스라는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발음 잘해야 돼요. 제랄데스 이제 안산 경기 때 후반에 교체로 들어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선수가 에울레르보다 공 더 잘 찬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커리어를 보면은 네. 뭐 대단한 선수니까. 워낙 좋은 선수라 이 선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랜드는 더 무서워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부산 또 수원 삼성을 좀 쫓아가는 입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에 지금 일정을 보니까 홈 2연전이거든요. 화성하고 붙고 그다음에 김포하고 붙습니다. 뭐 이 두 팀들이 결코 쉬운 팀들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상승세를 서울이랜드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6연승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가 있는 그런 향후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도전자들을 물리치면은 격차가 꽤 있는 3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 부산하고 서울이 서로 막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서울이랜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가 있으니까 화성전부터 일단 잘 잡아야 되겠죠. 이게 그 경기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K리그2는 라운드별로 한 팀이 쉬잖아요.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승점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8경기를 소화한 팀이 있고 7경기를 소화한 팀이 있거든요. 그럼 순위가 보면은 7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거는 사실은 한 경기 더 치렀을 때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승을 달리는 팀이 한 템포 쉬게 되면은 흐름을 못 잇는 경우가 있고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팀이 한 템포 쉬면은 그 다음에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뭔가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휴식이 주중에 걸리는 팀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건 억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올해 K리그2가 주중 경기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서울이랜드가 이렇게 3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팀들을 보면은 좀 고생하고 있는 팀들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나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천안 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정말 좀 믿기지 않는 역전 패배를 당했어요. 막판에 근데 슈팅들이 굉장히 있어요. 정말 잘 찼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슈팅들 장면들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은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슈팅들이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 명 퇴장을 당했었고 계속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이 두 번을 열렸고 김병수 감독이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경질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몰리게 됐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해답을 참 찾아야 될까요? 수비를 계속 일단은, 지적했죠. 네. 수비 안정화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 경기 빼고 모두 실점했는데 첫 경기 이후부터 11경기 17실점이면 사실 지금 7위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김병수 감독이 최근 경기 전까지는 오히려 공격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말로 약간 문제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도저히 이기는 승리로 치환이 안 되니까 그 득점을 3골 넣고도 못 이기는 팀이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김병수 감독의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는 득점 기록에서 나와요. 16골 넣었거든요. 이거 부산 다음으로 최다골일 거예요. 골 진짜 많이 넣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실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으로 이거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을 빨리 더 빠른 타이밍에 선택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큰 불로 번졌고 김병수 감독은 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구를 울린 대파극장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대구 커리어에 이제 종점을 찍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 12월에 대구를 작년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었고 김병수 감독의 마지막 경기, 작년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같이 했고 그 당시에 대파학의 분위기를 또 목소리로 이제 전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한 5개월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어서 감독에 대한 여론까지도 바뀐다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강등이 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팬들은 김병수 감독을 옹호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왔었고 사실은. 예. 이 정도는 그래도 선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론이 결국은 이제 미천이 돼서 김병수 감독이 강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8경기 만에 올 시즌
물러나게 됐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논란의 장면이 있었죠. 네. 오케이. 네. 네. 대구 팬들이 김병수 나가를 연호하니까 김병수 감독이 서포터즈를 하게 해서 손가락 오케이 하는 네.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프로 감독으로서 되게 아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김병수 감독은 거기서 자기는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나의 이제 프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강원, 수원, 대구 3번 연속 지금 경질이에요. 그러면 아마 더 이상의 기회는 프로에서는 얻기 힘들 거니까 본인도 거기선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솔직한 그런 감정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거에 인정한다가 아니라 팬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보여줘줬던 팬들의 그런 사랑과 당신을 그래도 보호하고 싶었다라는 그거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지도자라는 것도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기회를 얻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마지막 이미지로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대구가 골든 타임은 넘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경기 만에 이제 새롭게 네. 갈 텐데 지금 저는 뭐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대구가 네, 참. 이번 주말에 경기가 없어요. 예, 2주 동안 팀을 그쵸. 정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 데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김포와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비겼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단장 면담이 있었고 휴식기 이전에 2경기에서 2승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수원 FC전 때 이제 비기면서 어느 정도는 예감이 됐고 구단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천안전의 이 역전패가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아주 네. 충격의 세기를 박아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오케이 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그 오케이 할 때 이미 자기는 떠난다는 걸 네, 알고 있다는 얘기 끝난다는 아니에요. 거를 네. 직감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떠나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하죠. 팬들과 좀 싸우는 느낌도 좀 들고 그 아니면은 약간 비꼬는 느낌도 드니까 그건 좋지 못한 장면이긴 한데 아마 김병수 감독도 이제 끝인 걸 아니까 그런 제스처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최성용 감독이 후임 감독으로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 대행의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이제 정식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됐거든요. 최성용 감독의 축구에선 좀 어떤 점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구의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수석 코치고 바로 옆에 있고 경기도 앞서서 지휘 테크니컬 레이어 나와 지휘도 했고 사실 대구의 문제는 굳이 내부에 있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2주 안에 빨리 해야 되고 여러 루머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누가 온다, 뭐 K리그 1 팀의 수석 코치 얘기, 뭐 K리그 2 네. 작년에 있었던 감독 이야기, 뭐 이런 루머는 돌았던 것 같은데 대구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세라핌 영입할 때도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외부에서 감독을 데려오고 그 감독이 원하는 코치들을 데려오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지금 있는 코치들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큰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다가 내부에 승진을 하기로 했고 또 최성용 수석 코치가 와가지고 한 4개월 가량 함께 하면서 그래도 선수단 내에서 신망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좀 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회를 줬고 그리고 최성용 감독도 구단의 그런 상황을 알고 그런 감독으로서의 대우 부분에 대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소방수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최성용 감독은 또 김병수 감독이랑은 좀 캐릭터가 많이 다르니까요. 조금 더 에너지 있고 조금 더 끈기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적으로도 선수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밝게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라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그래도 적절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감독은 제대로 아직 해보신 적이 없지만 코치로서의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이제 바라봤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원 시절에 네, 수원 시절에 워낙 그 힘든 시절에 코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가 지금 물론 되게 어려운 시기지만 저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만 네. 잡으면 네. 금방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대구는 일단 이렇게 사태 수습에 나섰고 빠른 결단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기이한 일이 또 벌어진 팀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임관식 감독이 또 팀을 K리그 올 시즌 처음으로 떠나는 지도자가 됐는데요. 임관식 감독이 떠나는 배경에서 사실 성적 자체가 충남 아산이 나쁘지가 않았고 지금 당장 승리가 패배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고 중상위권에 이렇게 팀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팀을 떠나는 것이 발표가 됐고 좀 상황들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충남 아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뭐 들은 이야기들이 있긴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예민한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미 팀을 나간 마당에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요. 이 성적이 괜찮은 상황에서 감독을 이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프로스포츠에서는 진짜 웬만한 개인사 아니고서야 쉽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내보낼 만한 정말 뚜렷한 뭔가 감독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라면은 뭐 일신상의 사유가 될 수 네, 있을 만한 네. 뭐 어떤 사람들이 계약이 해지될 때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예, 일으켰다거나 그런 것들은 일단 아니었다. 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구단 결국 수뇌부와의 모종의 이유에 있어서 일종의 트러블 같은 게 생기고 의견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고 그런 면들이 작용을 한 걸로 들었는데 충남에서는 참 이게 여러 이슈의 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배성재 감독이 나오는 과정 또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고 사실 그것 또한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연속 이렇게 감독과 부정적으로 이별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 구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정다호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네, 저도 이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숟가락 한번 얹으시고. 네. 프로 감독이에요. 프로 감독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혹은 성과를 내더라도 팀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나 뭐 선수단을 이끄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평가받고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충남 아산은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배성재 감독도 정말 이 감독을 이 시점에 내보낼 만한 왜냐면 그때가 이제 충남 아산이 조금씩 성적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보낸다고 했다가 그게 밖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혹은 이제 제 멤버십에서 이제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감독 휴가를 갔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인 날 감독이- 휴가를 갔죠. 감독이 뭐 가족들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런 조치를 구단이 배려해 줄 수 있지만은 절대 그거 아니었거든요. 네. 충남 아산이 부정적으로 지금 비춰진 게 뭐냐면은 감독이 일단 사람을 너무 소모품으로 써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본인들도 감독이라는 이 중차대한 인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보낼 때 사람을 바보 만들면서 내보내냐고요. 이게 이렇게 퍼지면은 물론 이렇게 해도 어떤 감독들은 나 감독하고 싶어라면서 구단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겠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야, 저 팀은 사람을 그냥 헌식장처럼 그냥 소모하고 버리는구나. 감독을 리스펙하지 않는구나. 이 이미지가 충남 아산이 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맞는 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얘기 딱 하나예요. 적어도 감독을 선임했으면은 선수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의 결정을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그거 보장 안 해줘 놓고서 감독 보고 너 결과 왜 못 냈어 이러면은 감독이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권한을 안 줘놓고서는 이거 왜 나한테 따지느냐라고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단은 지금 이게 되게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번 건이 뭐 구단의 그 정당성이 있으려면 성적이 안 좋았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선수단이 와야 됐다거나. 그렇죠.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성, 제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달라서 충돌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감독을 내보낼 때의 전제는 성적이 안 좋아야 됩니다. 명분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우리가 방향을 제시했는데 감독 당신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당신의 방향대로 갔더니 우리 성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겠습니다. 하면 명분이 생길 수 있죠. 대구 보세요. 대구가 감독 경질하고 나서 굉장히 강경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경질이라고 경질이란 말을 했죠. 안 네. 쓰거든요. 경질이라고 네.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굉장히 좀 감독의 그 어떤 선택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도 안 좋게 구단이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지 않는 게 성적이 이러니까. 그렇죠.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당성 없이 무리하게 감독을 내보내니까 사실 축구계에서 충남 아산 그리고 또 임관식 감독이라는 분이 뭐 인지도라든지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축구계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라는 인상이 네. 좀 강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감독의 영이 안 서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고 근자에도 있었고 뭐 그런 갈등들, 감독과 뭐 구단 수뇌부 간의 갈등들도 당연히 뭐 상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형태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례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선수단이 와야 되고 갈등이 있었는데 삼성 1무 2패를 했다? 그럼 명장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선수단이 감독 말 네. 안 듣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하지가 않은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단하고 감독이 문제가 있었을 때 뭐 마찰이든 내분 불화든 그랬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결국은 성적 부진의 책임으로 감독을 뭐 경질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성적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선수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안 뛸래. 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 참여 안 할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게 명분 삼아서 감독이 선수단 장악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팀적으로 엄청 큰 문제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이제 경질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구단 행정 여기는 시도민 구단이잖아요. 구단 행정의 원칙과 도덕성 부분에서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감시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시나 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 구단 왜 도대체 왜 이러는? 작년에 거기다가 임금 체불까지 그랬죠. 터졌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구단 색깔 유니폼으로도 한번 난리가 났었죠. 매년 두세 번 정도의 커다란 이슈를 이 축구판에다가 몰고 오는 구단의 이 운영과 행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견제라면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둘 거? 이게 단순히 충남 아산의 구단의 피해기도 하지만은 축구계 전체의 또 이 문제기도 해요. 씁쓸합니다.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까지 저희가 뭐 먼저 나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임관식 감독은 연락을 안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연락을 안 받고 있고 아마 어쨌든 뭐 본인이 받아들였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알려지지 않을까요? 비밀은 없으니까요. 네. 알려질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시죠. 다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음 무거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주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파주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주가 지난번에 물론 서울이랜드에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번 라운드에 힘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이 지금 5위까지 올라왔어요. 보라바스토는 골을 못 넣었지만 여전히 파주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감독이 선수도 정말 잘 쓰고 전술도 짜임새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주라는 팀이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보라바스톤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감독이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라바스톤을 우리가 뭐 평가절하할 일은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파주의 이 기세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남 같은 팀을 원정 가가지고 이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성남을 원정 가서 1대0으로 깨고 왔습니다. 그게 뭐 이제 지난 라운드의 안산처럼 수비문을 굳게 닫고 정말 뭐 얻어맞지만 이승빈의 선방과 이런 또 수비 라인의 집중력 이런 걸로 버티면서 이긴 거면은 모르겠는데 파주는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덤벼 들어가지고 성남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제라드 누스 감독이 점점 저보다 어린데 근데 이 감독이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 준비해 오고 훈련 중에 선수들에게 백패스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낸다고 합니다. 공격을 할 때는 무조건 빠른 판단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저돌적으로 시도를 하고 와라. 이걸 강조하는 감독인데 그런 것들이 좀 파주에게 신생팀에게 잘 맞는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라인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팀 자체가 뭐 수비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라인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백패스 얘기한 것도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보수하려고 뒤쪽으로 패스하거나 뭐 잘못 패스하면 끊기면 바로 역습을 허용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려면 어렵더라도 빨리 판단하고 빨리 찔러주거나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짜임새가 좋다 보니까 저도 경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 정도면 대단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파주 선수단을 봤을 때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보라바스톤 미안합니다만 보라바스톤 얘기를 해서 이름값 있는 선수가 있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급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정말 팀이
감독이 잘 만든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지향하고자 하는 축구가 결과로 딱 드러나는 게 무승부 없어요. 4승 4패. 파주는 자신들보다 체급 높은 팀들한테는 지지만 자신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 나온 팀들을 꼭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상위 레벨의 4-5개 팀 외에는 파주한테 다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가 6위까지 좋아지는 이 플레이오프권 진출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현재 순위면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 팀이 뭐 초반에 좀 얻어맞고 그 뒤로는 이제 연패가 없거든요. 네. 그래도 징검다리로라도 계속 승리를 하고 가고 있다는 거는 감독이 확실히 리그에 빨리 적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외국인 감독의 성패는 이 리그에 적응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거든요. 지난해 포획 감독은 1년의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리그에 완전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분간을 해서 팀을 만들었다는 데 있거든요. 지금의 파주도 이제 그런 형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들을 살려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차단을 하면서 팀을 통제하는 모습이 의외로 굉장히 감독이 디테일하게 팀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파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팀, 또 기대치가 높았는데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남입니다. 전남이 1라운드 경남 원정 떠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성재 감독과의 그 박동현 감독의 친구 맞대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었고 야 올해의 전남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단 한 번의 승리가 없거든요. 지금 몇이죠? 지금 14위입니다. 네. 14위고 경남과는 지금 승점이 똑같아요. 올해 예, 세 팀 15위. 새로 안 들었으면 최하위였네요. 그렇죠. 예, 밑에 있는 팀들이 용인이랑 김해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수선해요. 늘 경기가 이게 흔히 말하는 정돈되지 않은 경기의 느낌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하고, 어렵게 득점하고 쉽게 네. 실점하고. 그러니까 매번 그런 패턴이 반복이라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경기도 결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비겼다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 이게 지난 경기 상대가 감독이 없는 그렇죠. 충남 아산이잖아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이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키는 게 쉽진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지킬 거면 지키고 더 넣을 거면 더 넣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정돈이 안 돼요. 경기가 컨셉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경기 중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불안 가다가 결국 실점하는 정돈이 패턴이거든요. 안 되고 실점이 많고 퇴장이 많고 퇴장도 많고. 네, 그죠? 정신이 없습니다. 전남이 그 승격에 도전하려고 하는 팀 중에서 수비력이 약하다는 평가는 받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딱히 지금 수비 라인에 보강이 된 선수가 뭐 강신명이나 이런 좀 우리 프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 그런데 지금 김경재는 또 수술 받고 나서 아직 못 돌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갖고 있는 공격의 이 탤런트들이 좋잖아요. 그럼 초반부터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승기를 잡고 그다음에 굳힐 수가 있는데 맨날 시속 게임이에요. 거기서 한 삐끗하면은 비기거나 지는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7경기째 승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충남 아산은 정말 의외의 선택을 해가지고 임관식 감독이 경질을 했고, 근데 그 다음에 김병수 감독은 성적 때문에 경질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경질의 바이러스가 리그에 쫙 퍼지거든요. 지금 봤을 때 기대치보다 한참 밑도는 팀 어디야라고 하면 다 지금 1순위로 전남 전남이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박동혁 감독도 당연히 그러면 제일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고, 구단도 그거를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구단이 오래 선임을 했고 뭐 그 사이에 뭐 판정이라든가 퇴장이라든가 뭐 불운이 있었다고 하지만 7경기 승리가 없는 거를 누가 이제는 불운만으로 취급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전 대구가 그 골든 타임을 넘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남이 그 시점을 언제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32경기밖에 없어요. 올해는 경기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초반에 많이 뒤처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구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팀이잖아요. 그래도. 대구는 그래도 아직 네. 7위니까. 네. 근데 승점 차가 지금 꽤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위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22점과 5점이니까 무려 17점. 그러니까 거의 한 6승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 6위 김포와도 이제 7점 차니까 네. 지금 현실적인 나고 목표를 6위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전남은. 근데 6위를 하려면은 3경기에서
뒤집어야 돼요. 3연승을 그렇죠. 하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승점 7점 차면 이거 뒤집기가 쉽지 않죠. 지금 8경기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32번의 경기를 한다 치면 벌써 25%한 거예요. 거기다가 팬들이 행동으로 또 항의를 했잖아요. 경기 그 충남아산전 끝나고 나서 몇몇 삭- 2명 삭발을 정도 하셨나요, 팬들이 그죠? 걸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를 미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구단에서 보기에는 이제 팬들이 완전 실망했구나. 초반에 전남 팬들이 꽤 많이 경남 원정 때나 이럴 때 대구 네, 원정 네. 때 보면은 많이 가가지고 왜냐면 올해는 이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결과를 안 돌아오니까 그럼 팬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K리그2의 지난 라운드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다가오는 라운드에는 수원과 부산의 빅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이제 올 시즌 K리그2의 우승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산이 굳히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수원이 다시 한번 부산을 따라잡을 것인지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요. 수원은 작년 인천과의 그 맞대결에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경기를 앞두고 나오겠네요. 이게 쫓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여지없이 지고 차이가 벌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조희 감독이 어떻게 준비할지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수원 FC와 김포의 경기라든지 서울이랜드와 화성의 경기, 뭐 이런 경기들도 굉장히 좀 굵직한 경기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주말에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경기장에 찾아가셔서 응원하는 팀들 많이 목소리 높여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TMF 2026 7번째 녹화, 저희는 K리그2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다음 콘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